신규 대출 받는 거는 어쨌든 어렵다. 그쵸. 이래나 저래나. 네.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대출은 될 때 받아야 방법을 됩니다. 찾아야 되지 않나. 네. 대출이 더 잘 되기는 쉽진 않을 것 네.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출은 잔금일 기준 2월에서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로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출 전문가시죠?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이제 1주택자 아니면 뭐 다주택자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대출 기반으로도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네. 뭐 투자도 하시니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집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나마 나오는 그 집들 있잖아요. 네. 거긴 내가 가기 싫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15억, 20억 보다가 갑자기 대출이 막히면서 그 10억 이하를 막 봐야 되는 그럴 거면 그냥 전세 더 살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십니까? 무주택자는 본인의 조건을 한 번 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일반 무주택자 조건인지 아니면 서민 실수요자 요건인지 아니면 생애 최초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고 지방에서 꼭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건지 아니면 규제 지역에 들어와서 토어제를 뚫을 수도 있는 분인 건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부부 합산 1억 정도 되면 저희가 6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배우자는 6억 원의 주담대를 받고 한 배우자는 시용대출 1억까지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억이면 내가 가진 자본금이 1, 2억이다라고 하면 8, 9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정도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아파트가 오를 만한 집인지를 입지 분석을 잘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몸값을 좀 더 올려서 이자 상환 능력도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아직 내가 1억 원의 소득이 안 된다 부부 합산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명 연봉이 5천이고 한 명 연봉 5천이다 라고 하면 그것보다 9억보다는 좀 낮추면 되는 거죠. 즉 내가 처음부터 강남에 들어가겠다 또는 뭐 서울에 있는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계획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일단은 하시라.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거든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사면 안 되는구나. 이건 이렇게 해서 사야 되는구나.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무주택자 분들한테 최대 대출 6억, 7억 받으세요. 그러면 너무 무섭다. 영끌 아니냐. 뭐 미쳤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갚냐. 네. 근데 1주택자 분들은 물어보면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면 그때 대출 덜 받을 걸. 그래서 좀 더 좋은 것 갈 걸. 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서는 저는 큰 돈은 못 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훨씬 많고 일단은 화폐 가치 하락을 일단 막았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 그 다음 갈아타기 할 때 돈을 점점 더 벌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막 10억 이상, 뭐 15억 이상을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뭐 6억대에서 10억대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지금 이제 토어제를 뚫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경기도나 뭐 많잖아요. 네. 동탄, 송도, 구리, 다산 뭐 등등 부천, 뭐 일산 뭐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일단은 파킹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반드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코칭을 하다 보면 저는 모르는 곳에 투자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대구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사셨는데 다른 데 가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사고 마음이 불편하면 그건 잘못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대구에 있는 대장단지나 아니면 부산까지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은 아무리 좋은 곳을 추천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대구랑 부산의 대장단지를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수성구에 가장 좋은 대장단지를 잡으셨어요. 그럼 또 그분한테는 그게 또 맞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일단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갈아타기를 통해서 돈을 벌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뭐 돈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제 마음 편한 투자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우선 생애 최초와 서민 실수요자 이 두 가지가 어쨌든 대출을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생애 최초는 어쨌든 한 번도 내 명의로 집을 산 적이 없는 거. 부부라면은 부부 둘 다 네. 없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서민 실수요자는 뭐냐? 여기서 항상 헷갈리실 것 같아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미만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가격 8억 원 이하에 샀을 때 네. 이제 LTV 최대 규제 지역에서 60%, 비규제에서는 70%,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을 네. 받으실 수 있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비규제에서. 이제, 그럼 이제 토어제 있는 데는 다투기갈 지구잖아요. 네. 여기서는 지금 40%인데 60%. 60%까지. 네. 그러면
그러면 상당히 나오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도.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서민 실수요자 해당되는 분이 살 수 있는 동네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살 때는 8억 이하여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주택 가격이 또 제한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소득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 송파 쪽이나 재건축에 굉장히 낮은 그 평형 쪽에는 이 8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도 이 서민 실수요자로 많이 사시는 분들도 봤는데 지금은 이미 많이 이제 올라가는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잘 찾아보면 8억 미만 때도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규제 지역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8억 이하라는 게 뭐 매매 거래가인지 KB. 뭔지가 궁금해요. 네. KB 네.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시세. 네. 그게 8억 이하면은 서민 실수요자로 가능하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분이서 연봉 1억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쉽게 그냥 1억 연봉 9천만 원. 연봉 9천. 그럼 연봉 9천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뭐 8천이다 치고. 그러면은 8천이면 얼마가 나와요, 요즘에? 6배에서 7배 정도거든요. 7배도 나와요. 네, 왜냐하면 주기형으로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고를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변동금리 할래 또는 고정금리 할래 할 때 지금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훨씬 높은 게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면서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3%까지도 붙거든요. 즉 변동금리에 이렇게 3%가 붙어서 대출 한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정금리 중에서도 변동금리 구간이 제일 적은 주기형 상품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정금리 차주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변동금리 차주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고정금리 차주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정금리로 이제 대출을 받았던 23년 이후의 분들은 사실 이게 또 대출 금리에 의해서 이렇게 등락이 그렇게 큰 영향을 그렇죠. 받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있다가는 당연히 이제 변동금리로 돌아가는 혼합형을 썼을 때는 5년 뒤 뭐 2028년 이후부터는 또 약간 변동금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괜찮기 때문에 사실상 주기형을 3%대로 받으신 분들은 저는 되게 잘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기형 상품을 쓰거나 또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DSR 50%까지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만약에 변동형을 받으면 5배, 다른 대출이 없었을 때 5배 정도 받을 수 있는 걸 주기형에서는 6배를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7배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나에게 대출 한도를 잘 주고 금리가 좋은 곳에 가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그러면 8천만 원인 사람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예를 들어 7배면은 거의 한 5억 6천까지도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70% 정도 되니까 진짜 한 9억 10억 가까이 온 걸 살 그래서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제 8억 원대 왜냐면 얘는 이제 8억 원 사야 되니까 네. 8억 원에서 가장 좋은 규제 지역에 집을 사는데 서민 실수요자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 이게 있었던 규제인데 이 서민 실수요자가 원래 규제 지역에서 70%까지 해줬는데 별 의미가 없었던 게 비규제도 70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마포도 성동도 다 그렇죠. 70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른 게 이제 LTV 40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빛나 보이는 거죠. 네. 그럼 오히려 이제 외벌이인 분들이 이걸로 한번 하면은 알아보시는 너무 것도 좋죠. 괜찮을 네. 것 같고 네. 맞벌이신 분들이라면은 생애 최초를 노려가지고 네. 아니면 이제 두 분이 합쳐서 연봉이 8천 이하면은 서민 실수요자를 하면 충분히 8억까지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주 분리 작전을 하셔서 네. 연봉이 낮으신 분이 주담대를 주담대를 받으시고 받고. 신용대출은 이제 연봉이 높으신 분이 받아서 그렇게 가도 됩니다. 지금 그 투기가을지구 안쪽은 신용대출 1억 미만까지만 미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9,999만 원도 되나요? 1억까지만 하시면 돼요. 1억은 돼요? 네네. 1억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만이면? 1억까지는 괜찮아요. 1억까지는.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9천만 원 정도, 9,900만 원 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9,900만 원 정도 신용대출 껴가지고 받는데 이게 아내 남편 똑같이인가요? 각각. 각각이 공동명의를 할 때는 당연히 9,900, 9,900인데 만약에 내가 단독명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의가 없는 분은 사실 1억 이상 받아도 돼요. 이것도 꿀팁이죠. 네. 그게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명의가 없으니까. 네. 즉 고액 신용대출 규제는 내가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걸 집을 1년 사는 이내에 거.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서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집을 사면 안 되기 때문에 명의를 안 가져오면 사실 나는 집 산 게 아니고 신용대출만 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의가 없으면 등기를 안 쳤으면 사실 1억 이상 써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남편이 고소득자다, 막 네. 2, 3억 이상 번다. 네. 그럼 이분은 이제 신용대출 최대로 받고 네. 그걸 이제 아내한테 뭐 증여를 하든 네, 빌려주든 맞아요. 네, 차용을 하든 해가지고 아내 명의로 집을 사는 거는 네. 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신용대출은 얼마나 나와요? 연봉이? 연소득 범위 내. 연소득 범위 네. 내에서. 근데 이런 분들은 2, 3억도 진짜 많으시고
많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단독 명의로 이제 부인에게 만약에 준다. 그러니까 즉 이제 소득이 적은 분이 있다는 명의를 가져가면, 근데 이게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선 사실 1주택자 공동 명의일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그런 받는 것도 걸로 있죠.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이제 자본금이 적어서 일단은 이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차주 분리 작전을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뭐 이게 사서 나중에 혼인 신고하고 또 증여를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방법도 찾으실 수가 근데 있을까요? 부부 합산 소득을 쓰려면 무조건 혼인 신고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는 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또 차용하고 가능한 하는 거니까.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복잡합니다. 지금 이제 대출과 세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따져보시긴 네. 해야 되고요. 꼭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부부가 신혼 부부인데 이제 막 결혼할거나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데 혼인 신고는 그러면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지금 대출만 봤을 때는 어때요? 저는 오히려 혼인 신고 하라고 해요. 오히려 해라.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둘 다 고소득자다라고 네. 하면 사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세금적인 거는 그냥 차치하고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고소득자라도 최대 대출 6억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쳐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3천, 다른 배우자가 5천이다. 그러면 부부 합산 소득을 쓰면 8천만 원이라서 내가 아까 서민 실소유자 요건으로는 5억 이상도 받을 수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하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은 입지에 있는 집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소득이 적을수록 합치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혼인 신고를 한 부부들은 소득을 합산할 수 있으니까. 합쳐주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고소득자면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게 대출에 유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근데 이제 대출만 보면 안 되니까 세금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한번 보는 건데 사실 지금 대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고소득자들이 사실상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데 굳이 막 이렇게 할 그렇죠. 합칠 필요는 필요가 없는 없구나.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하셔서 뭐 차용이나 증여 부분을 또 세무 전문가랑 한번 상담을 해보셔서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나 저래나 6억 이상은 뭘 해도 안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그러면 그 6억도 내려가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뭐 4억이나 5억으로 내려가면 더더욱 뭐 방법이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소득인데 자산이 적은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시는 맞아요. 거죠. 심적으로. 나는 더 좋은 거 살 수 있었는데 작년 봄만 해도 진짜 뭐 마포도 사고 막 그러니까요. 했는데 지금은 마포는커녕 뭐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런 분들이 그나마 좀 전세 끼고라도 샀는데 지금 그것도 막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월세나 전세 한 번 더 돌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소득이에요. 근데 자산이 적어요. 그러면 네. 우선 내 마음엔 들지 않아도 뭐 조금 뭐 외곽지라도 경기도권이라도 집을 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조금 그건 기다리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이 토어제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서 네. 결국은 입지 싸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경기도 외곽에 한번 사게 되시면 2년 후에 혹시나 그 대출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 번에 뭐 서울이라든지 좋은 입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더 자본금을 많이 모으시는 저축을 좀 더 해두신 다음에 계속 시장에는 참여하고 있다가 뭐 금매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한 번에 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차라리 뭐 월세로 보증금 낮춰서라도 네, 어디 네. 들고 가고 있다가 현금 네. 들고 있다가 뭐 주식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서 기회를 좀 봐라. 네, 계속 보고는 있어야죠. 근데 이제 경기도라고 해서 너무 좋은 입지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구성남, 하남, 뭐 광명 이런 데는 사실 거의 서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당, 특히 분당은 뭐 과천 뭐 이런 데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지 좋은 곳에서 당연히 다운그레이징해서 즉 내가 뭐 34평 보고 있었는데 25평 본다, 20평 본다 이거는 너무 추천드리는데 말도 안 되는 입지에 대출력을 발휘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마시라.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저소득이시면은 뭐 어떻게 대출을 이용해야 되지만 사실 네. 고소득자는 언젠가 한번 뭐 대출이 살짝이라도 풀리기만 하면 기회를 이제 바로 대출이 만날 수 엄청나게 있으니까. 나오는데 네. 괜히 집을 사가지고 생애채초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또 이번 정부가 네. 또 고민은 되네요. 저 같아도. 네. 풀어줄 것이냐. 네. 대출을 과연 고소득자들은 풀어줄 것이냐. 더 안 풀어줄 것 같으니 경기도에 있는 또는 그냥 차라리 빨리 가족들에게 차용이나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받아서 경기도에 좋은 입지에 일단은 우선 하나 파킹을 사놓고 나중에 돈 벌어서 어떻게 갈아타 보자. 네. 또는 뭐 전략을 좀 세우면 가능한 방법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1주택자분들이 사실 오히려 지금 더 스트레스인 게 무주택자면 그냥 대출 받아서 사냐 안 사냐인데 맞아요. 1주택자는 지금 있는 거를 팔면서 뭐 양도세 내고 대출 뭐 2, 3억 해주면 네. 있는 집보다 더 좋은 데를 못 가요. 못 가요. 맞아요. 지금 이런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1주택자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부모님한테 차용받거나 뭐 이렇게
여유 자금이 엄청 많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지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멈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시장을 떠나냐 그건 아니고 계속 기회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억으로 매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매물을 15억에서 20억을 보셨다면 그냥 15억을 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15억 이상이면 4억 대출이기 때문에 그 2억 때문에 집을 못 사느니 그냥 15억까지 매물 맞춰주세요 하고 그냥 본인 이제 10억 집 팔고 15억 집으로 가는 네.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실 분들은 일단은 스테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기회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만약에 자본금이 있다 그러면 진짜 재개발로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재개발 쪽으로 가서 네. 그냥 길게 노려보겠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났는데 지금 예전하고 똑같이 지금 15억 언저리에 KB 부동산 시세가 딱 걸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14억 8천인데 내년 2월쯤에 잔금 네. 실행할 때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걱정하는 분들. 괜찮아요. 신청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이에요. 네. 근데 신청을 빨리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번 더 확답받기 위해서 뭐 심사역에게 여쭤봤는데 심사역의 권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대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KB 시세를 거의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네. 내가 신청할 때로 만약에 14억 9천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제 15억이 넘어가도 네. 괜찮은 거죠. 네. 대신에 금리는 그 실행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잔금 대출 보통 1금 융권이나 2금 융권 중에서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잔금일 때 대출 실행 금리가 형성이 되는 거고 보험사는 접수 기준으로도 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접수를 빨리 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보험사 제품이 이제 인기가 많은 게 빨리 잡아둘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차라리 뭐 불안하면 글로 가는 네. 것도. 큰 틀에서 내년도 금리 인하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22년에서 23년에 집값이 잡혔던 게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주담대 금리가 막 6%대, 1금 융권도 7%대도 나오고 이래서 그때 이제 매물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경매 시장도 그렇게 되면서 대세 하락장이 온 건 아니냐 또는 조정장이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올파포, 둔존주공이 맞아요. 그렇게 된 영향도 있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외부 변수가 아닌 이상 사실상 지금 집값이 잡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도 또는 한국은행에서도 이 금리 내리는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네. 금리를 금리를 내리는 순간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될 거고 부동산 시장이 또 요동을 칠 거고 내년에 공급이 없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금리가 무조건 인하될 거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결 유지 또는 인하 기조에서 인하 가능성의 기조라고 약간 그 억양 그 뭐라고 할까요? 네, 그 네. 뉘앙스를 좀 네.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미국이 갑자기 지금 또 미국도 유동성 장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지 않아요. 네. 최소한 인상은 아닐 것이다. 네. 네. 그래서 동결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조금 낮추는 약간 요런 게 될 것 같아서 뭐 큰 외부적인 충격, 리만 브라더스 또는 IMF 이런 거 아니고서야 금리가 막 인상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으나 하나 더 변수는 뭐냐면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서 지금 연말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가상금리를 올린다든지 은행 자체적으로 더 이상 고객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데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 금리를 높여버리는. 그래서 은행은 비록 욕을 먹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출을 줄여버리는 거는 은행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경제 때문에 하더라도 대출 규제가 동반된 금리 인하는 뭐 거의 예정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비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금리가 좀 인하돼 있으니까 3%대고 많이 되고 심지어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2%대도 만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만 4%대.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결국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내년에 신규 대출 받는 거는 어쨌든 어렵다. 그쵸. 이래나 저래나. 네. 참 이게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루라도 불구하고 빨리 대출은 될 때 받아야 방법을 됩니다. 찾아야 되지 않나. 네. 대출이 더 잘 되기는 쉽진 않을 것 네.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대출은 잔금일 기준 2월에서 5월 정도, 6월 정도까지로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잔금이 5월이면 한 3월쯤 네. 집 사는 게 거의 뭐 3월에 근데 이제 그 접수를 넣으니까 지금 계속 매물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정도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네. 된다. 아마 이걸 모르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또 아마 봄에 막 네. 또 통계 나오고 그러면은 또 한 번 또 규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설 전일까, 설 후일까. 막. 선거 전에 보통 이제 선거 한 두어 달 전쯤에 한번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한 3월 말쯤
때쯤 한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강력한 규제 하나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풀팩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이제 대출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뭐 두세 번 들으셔가지고 본인들 선택하시길 바라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꼭 이제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대출 나온다고 생각했다가 큰 코 맞아요.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풀팩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